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6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살이 살살 오르는 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다행입니다. 자, 오늘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요, 일단 매매하고 전세, 시황에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청약에 관련된 왜 이렇게 얘기. 막 달려가? 달려가야 돼. 왜냐면 처음에 너무 길대. 네. 자, 그다음에 상가 시장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등록 임대주택 위반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 해서 총 6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아무튼 하나하나 전부 다 다른 시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동산이긴 한데, 그래서 재밌게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다루는 별별 이슈 첫 번째 소식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값 상승세는 일단 멈칫했다. 전세값은 언제쯤? 이라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임대차법 시행 2개월 77개 규제 지역 중 전세값 하락 지역은 빵! 이런 얘기가 시작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었고요. 안정을 되찾아가는 분위기인데, 반면에 전세 매물은 부족한데도 입주 물량도 적어서 전세 시장은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이다. 전세값은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등 전국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이따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간의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 도대체 뭔 소리인지 가만히 들어봐야 이해가 되게끔 애매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자,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24일 기준으로 18,059건으로 일주일 전에 31% 급감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원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크게 4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억지로 갖다 붙여놓은 얘기도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재건축 조합원 의무 거주 기간에 따라서 전세 매물이 감소한다,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던데 이게 영향이 있나 이게? 말을 아끼기로 했어? 아니, 근데 네. 사실 뭐 근본적인 얘기,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 뭐 이런 얘기 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시황 분위기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 매매는 뜨거워 안 뜨거워? 조용하지 지금. 안 뜨거워. 그렇다고 해 상승이야 아니야? 상승이긴 해. 거래가 너무 뜨문뜨문하지. 네.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막 이거저거 자료들을 좀 보다 보니까 네. 실거래가 사례들 가지고 조사해 놓은 것들, 사람들이 막 정리해 놓은 것들 중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거래량 확 줄었는데 거래된 것 중에 개 중에 신고가가 나온 비율이 전체적으로 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많지는 않은데 개 중에 그렇다고 해서 막 가격이 떨어져서 급락해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나온 거래 가격들은 되게 높게 거래된 애들이 있는 상황이다. 근데 많지는 않으니까 계속 좀 둔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매수자들도, 그러니까 에너지가 사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매매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덜 올랐던 데들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고, 그냥 개 중에 하나씩 거래되는 게 높게 거래되는 거고, 좀 핫했던 지역들은 약간 좀 주춤한 거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근데 문제 포인트는 그거죠. 전세. 뭐 홍남기 부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전세가 그간의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 이거는 같기도 하고 올랐다는 얘기야, 떨어졌다는 그러니까 얘기야. 이제 이 말이에요. 뜻이 그거잖아요. 전세 가격이 이제까지는 좀 안정되는 모양새가 보이는 것 같았으나 둔화가 되는 것 같았으나 주춤해졌다라고 하니까 졸라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이걸 갖다가 전세가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까지 상승폭 둔화됐던 게 주춤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근데 아무튼 전세 가격은 난리죠. 지금 근래 제가 오늘 이제 어제 부동산 뉴스 브리핑을 안 했는데 매일매일 텍스트로 정리해서 올리는 거 놀러 가느라 뭐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 일 때문에 안 했는데, 기사 중에 하나 이제 막 모든 언론에서 보도한 게 흑성 뉴타운에 롯데캐슬 에듀포레라는 아파트가
이제 전용 59제곱미터 전세 거래가 됐는데 신고가가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튀어 올라가서 전세 거래된 사례가 나왔다는 사례를 가지고 이제 기사들이 내서 분양가보다 한참 높다 이런 상황이 벌써 와버렸다. 그러면서 뭐 전국점 거래가보다 많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이제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직방에서 내놨던 자료 중에 뭐가 있었냐면 6월달, 7월달에 전세 가격 분위기는 오히려 이게 좀 오히려 평균값을 내봤더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해석이 어떤 식이었냐면 임대차 3법 이후에도 전월세 시장은 예상했던 거와는 달리 안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된 거지.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그래? 왜 그렇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님 집이 얼마 전에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을 했어요. 8월 말로 재계약이 됐죠. 그럼 얼마 올려줬냐면 3천만 원 올렸어요. 6억 9천이었는데 7억 2천이 된 거야. 그러면 지금 전세는 얼마냐면 그 동네 다른 아파트들은 8억 5천, 8억 7천, 9억도 나와요. 왜 7억 2천에 올려서 계약을 썼겠어? 계약갱신 청구권 그렇지.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으니까 그 금액대로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럼 그게 올려받았잖아. 그럼 그 금액은 신고 안 해? 하지.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계속 나오는 거니까 지난 2년간의 상승분 중에 많이 말 그대로 시세에 준해서 올려야 되는 올리고 싶었던 사람들도 요구권 때문에 다 제한적으로 올릴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통계는 이걸 평균으로 나서 가니까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건 약간 이례적이긴 한데 이제 좀 주춤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신규 계약하려는 사람들의 어떤 전세호가, 매물업다 이걸 받아들이기 좀 힘든 상황인 거죠. 이제 이게 막상 이제 보이시는 거겠죠. 아니 이게 신규 계약이 이렇게 튀어오르는 게 맞단 말이야? 지금 되게 당황하고 황당하신.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전세 매물 이게 부동산 사이트에 매물이 빵인 건 많아요. 아파트를 찍어보면 그냥 매물이 0이야 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아예 그냥 역으로 안 올리는 건가? 왜냐면 귀하니까 물건 뺏길까봐. 제가 예전에 이거 국민중개사법 개정된 거 시행되면 물건 뺏기기 싫어서 허위 매물이 아니라 안 올리면 허위 매물이 아니잖아. 근데 그렇죠. 올리면 뒤에 가서 동호수 보고 벨 눌러서 부동산인데요 주인 전화번호 좀 그렇죠. 이거 빼먹 이런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중개업자들 매물 안 올리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떻게든 물건 필요한 사람들은 인터넷에 매물 없으면 와서 찾아가서 부동산 현장 돌면서 매물 찾아가지고 계약 쓸 거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냐 싶었는데 실제 매물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 중에 어지간해서 갈아타거나 나가거나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냥 무조건 다 눌러 앉는 거지. 그렇죠. 출퇴근이 멀어져도 그렇죠. 그냥 살자 이제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물이 없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나마 하나씩 이제 튀어나오는 가격이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아파트 실거래가 요새 앱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실거래가가 이게 띵띵. 전 아실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아파트 등록해놓고 보거든요. 여기도 지금 아실 자료 썼잖아요. 아실에서 보면 관심단지 해놓으면 실거래가 올라오면 하나씩 올라와. 그러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싸? 이거 왜 이렇게 들쭉날쭉해?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 실제로는 전세 매물이 이게 비싸다. 신규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이런 상황이 왜 생겼냐? 지금 여기 뭐 정리해 놓으셨지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다 가지 마라. 뭐 실거주 의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뭐 재건축 조합원 의무 기간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도 세입자 내보내고 주인이 들어가서 살게끔 하는 규제. 그러니까 뭐 양도세 비과세 그러니까 실거주가 되게 선이다. 임대차는 악이다. 뭐 거의 그런 느낌의 규제들을 계속 이제까지 해왔잖아요. 아니 집을 사면 가서 살아야지 왜 세입자한테 세를 줘? 그렇지. 갭투이 투기꾼 새끼들 뭐 이런 식으로 법들이 규제들이 계속 디자인이 되었고 계속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전세금 아니 법률을 그렇게 계속 바꿔왔는데 세법 조지고 도시정비법 조져가지고 들어가 살지 않으면 니 다 투기꾼 개새끼들 뭐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 요번에 임대차 3법 건드린 부분 아니 살고 있는 세입자는 전세 올려 나가라고 하면 5% 이내에서 증액해가지고 그냥 눌러 사는 게 낫지 뭐하러 그렇지. 당연히 그 안 그러니까 매물이 나오기 힘든 구조를 고착화시켜 버린 건 맞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어떻게 일단 2년은 무조건 살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그걸 살 수 있는 사람 신규 입주하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지. 이게 근데 아까 우리 매매가 얘기도 했고 전세가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 뭘요? 이게 되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답은 이거야. 그냥 월세 살아야 돼. 이게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매가가 오르고 전세가가 오르고 이게 매물이 없어서 오른다 뭐 이런 규제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게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본질이 뭐냐? 난 저금리 그리고 그러니까 저금리가 되게 저금리도 완전 초저금리. 그렇죠. 초저금리가 엄청 길어지고 있고 앞으로 고착화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매매가도 부풀려지는 게 저도 사실 매매가가 버블이라고 생각해요. 버블 구간이야 이미 서울의 아파트들은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럼 그 버블이 꺼질 거냐? 저금리가 계속 이 미친 듯이 이어지면 안 꺼질 수도 있지. 왜? 돈 가치가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물에 대한 가격이 계속 고평가되는 시간이 계속 유지가 이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서 내가 똑똑해질 수 이게 저금리 상황에서는 전세는 부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그러면 저금리 상황에서 제일 이득이 되는 게 뭐예요? 이자를 대출을 많이 쓰면 대출을 되게 낮은 금액에 쓸 수 있잖아. 그게 대출을 많이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이득인 거고 저금리 시절에 이득인 거고 월세는 항상 이 금리와 맞물려 가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월세가 안 오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지난 10년간 집값이 막 엄청나게 올랐지만 사실 지난 몇 년간 많이 오른 거고 10년의 기간을 통쳐서 쭉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렇게 간 거긴 하지만 월세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매매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차라리 그러면 전세를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당장 내가 전세로 들어가는 게 그 돈을 전세를 마련할 수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월세를 말이 안 되네. 근데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월세 금리가 낮으니까 월세. 근데 생각해보면 또 월세 매물도 없다며요. 그래도 있긴 있어요. 월세는 좀 있고. 그러니까 월세를 조금 좋은 조건으로 이게 협의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서 월세가 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 월세를 또 크게 높이기도 쉽지 않지 않나. 글쎄, 일단은 저는 그동안에 전세를 더 많이 사람들이 선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율이 굉장히 낮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월세를 사는 것보다 전세 사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그 조건이 계속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세를 살려고 했던 거고, 그 사실 따지고 보면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 사는 거 월세 사는 거 똑같아요. 네, 선생님 그 얘기 하시는 거. 근데 이게 전세자금이 전세가 왜 힘드냐면 이게 옛날에는 전세자금도 되게 열어서 쉽게 줬고, 근데 지금은 옵션이 너무 많이 붙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받기 위해서는 일단 전세자금 대출 금액도 잘려 있고, 그리고 받으려면 뭐 주택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뭐 이거에 대한 옵션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운용이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이 전세자금 대출에 묶여서 내가 뭔가를 지르거나 움직이거나 할 때 많이 물리는 거지. 상대적으로 월세가 전세자금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너무 많이 내는 거면 손해면 전세자금 대출 가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옵션이. 그럼 이제 그게 상황이 역전이 돼야 되는 거지. 아직까지는 좀 빠르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답이 없어요. 제가 궤변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월세 살란 얘기냐 이게 궤변이다라면서 말씀을 드린 게 그게 답이 있다는 얘기가 그게 답이란 얘기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가장 유리한 내가 낮은 이자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은 대출이 나오면 대출을 쓰는 건데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 이런 식으로 막히고 전세자금 대출 가용이 한계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준해서 연동하는
그냥 월세를 잘 협의해서 월세 매물 좀 많은 데에서 쇼부 쳐가지고 그냥 잘 버티면서 이 힘든 시장이 극복되고 그 다음 텀에 내가 뭔가 베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움츠리는 게 그나마 나은 선택이 아닐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잃으세요. 자, 뭐 일단은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는 거는 5가지 이야기를 꼽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재건축 조합은 의무 거주 기간으로 인해서 소유자들이 입주를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전세 매물이 감소한다 이런 말씀도 있으신데, 이것도 좀 딴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빼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동이지 감소라고 보기엔 물론 영향은 있어요. 감소로라고만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양도세, 비과세의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되면서 또 다시 입주를 하게 되니까 이것도 역시 매물이 감소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살고 있던 집을 빼고 가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이동에 더 가까운 수요가 아니겠냐라고 봐요. 다만 임대차법 개정에 따라서 매물 감소가 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죠. 소장님 얘기하셨던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클 텐데요.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매도 물량, 즉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거기에 따라 전세 가격의 상승이 될 여지가 높다. 이거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 청약하려면 이제 뭐 집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요는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매물은 도리어 감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도 저 같은 경우에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또 한편으로 얘기 나오는 것은 부동산 정책 규제가 남발하면서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에 따른 전세값 상승을 불러왔다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사실은 뭐냐면 올해 서울 지역에 남은 입주 물량이 1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다라는 얘기들. 근데 올해 1만 남았으면 적은 건 아니지.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문제가 그거야. 3개월 남았는데. 문제가 그거야. 네. 소유자가 입주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 그렇죠. 1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1만이 남은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매물 입주 물량이 있어도 전세 매물 나올 구멍은 많지 않다. 전월세, 월세, 그러니까 전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세만을 놓고 얘기하기보다는 월세도 사실은, 그러니까 전세가 너무 없으면 월세로 도망가면 되지 얘기를 했는데, 야 월세도 없어 그럼 아이고 그럼 월세도 오르겠네요. 근데 내년에 월세도 오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가면. 왜냐하면 내년엔 입주 물량이 22,000? 뭐 이상한 청년주택 뭐 이런 거 원룸 포함해가지고 내년에 뭐 3만 몇천, 4만 얘기를 하는 얘기도 있지만 공공에서 얘기하지만 그냥 말 그대로 재개발 재건축도 신규 이런 아파트들 물량들 2만 민간에서 조사하는 거 따지고 보면 올해 절반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내년이 진짜 그 물량들도 다 실입주란 말이에요. 실제 그럼 신규 나올 건 없고,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움직이기 되게 빡빡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새집 좋은 집들 이런 것들은 더 올라가겠어. 그렇죠. 더 오르죠. 이번에 신규하는 입주 아파트 다들 입주를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입주를 못하게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놓을 것이고, 이 전세가 나오게 되면 가격이 생각했던 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우려가. 근데 이거 어떻게 해? 방법이 없. 진짜 깝깝해. 근데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뭐 독일도 다녀오시고. 네. 아니 그러면서 집을 구해야 되는 분들은 어떻게? 그냥 아파트의 눈높이를 가지고 우리 신혼집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다가 다운그레이드. 그냥 연립주택. 야 집이 없는데 어떡하냐? 돈이 그만큼 없는데 어떡하냐?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또 그렇게는 못 하겠어. 헤어져 뭐 결혼하는. 아니 또 왜 또 글로 가 또? 아니 실제 나는 그런 분쟁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되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야 그냥 좀 근데 이게 맞물려 있어요. 뭐가요? 코로나도 맞물려 있어서 야 결혼식장 잡고 이거 사람들 부르기도 좀 애매한데 이거 집도 그렇고 그냥 좀 미루자. 그럼 실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전체 이게 계속 안 좋은 게 엮여가지고 더 안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같네. 와 근데 진짜 이사 가야 되고 하시는 분들 무조건 가야 되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장난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그냥 그나마 저금리하에서는 월세가 나은 선택이에요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거밖에 보증금은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살고 있는 전세가 5억인데
이사는 무조건 가야 돼. 근데 저기는 갑자기 튀어 올라와가지고 8억을 달래. 갈 수 없어. 그러면 내가 5억 보증금이 있으니까 3억 부분에 대해서 뭐 옛날 같았으면 3억이면 막 옛날에 3억이면 월세 얼마인지 알아요? 200 몇십 그랬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엔 그랬지. 옛날에. 근데 지금은 뭐 3억이면 100만 원에도 비싸다고 할 거 아니에요. 3억 뭐 한 7, 80만 원 할래나? 그러면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월세 낮춰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그 전환을 좀 지금 2.5%. 그렇게 한다고. 예, 그러면 3억이면 얼마야? 2.5%면 70도 안 되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월세를 유리하게 해서 어떻게든 좀 잘 버티는 방법밖에 없겠다. 뚜렷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잘 협의를 월세 물건이 그나마 좀 있는 데 가서 임대인들 샤바샤바해서 내 조건에 맞춰지는 데 가는 게 그나마 답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새롭게 창출되는 전세 수요 이분들이 이제 깝깝해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또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우려도 좀 있어요. 근데 네. 뚜렷한 돌파구는 없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뚜렷한 돌파구는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지금 올해는 전세 급등 얘기가 되게 심하지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특히 전세 얘기 없었잖아요. 역전세 얘기 특히 그러니까 경기도 입주 물량 많을 때는 서울도 어쨌거나 전세가 영향권에 있어서 옆에서 계속 새 아파트 입주해주면 그 주변은 작살 나는 거고 서울도 여파를 끼치면서 이게 좀 나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경기도 입주 물량이 없어. 메이저한 것들이 동탄 2에서부터 뭐 다산이니 뭐 다 입주 끝났잖아. 걔네가 지금 막 하남 미사 이런 데들도 입주 이제 걔네들이 입주해주면서 좀 전세를 많이 해줬는데 지금 이제 다 입주 끝나거나 걔네들이 막 들끓어 오르니까 서울은 막 더 오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결국 3기 신도시든 주변 택지지구들 남은 애들이든 이런 애들이 물량들을 채워주면서 좀 다시 이제 신규 아파트 공급을 좀 해주면서 이걸 채워줘야 되는데 언제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대외적인 위기 막 이런 게 와가지고 시장이 좀 식거나 이런 어떤 외부 효과가 있지 않고서는 좀 깝깝한 상황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이러한 시장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청약과 관련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여기서부터 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부모 모시거나 자녀 3명 이상 안 되면 서울 당첨 확률은 0%다. 라는 얘기 가지고 진행해 볼게요. 자, 서울 같은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은 100%가 가점제고요. 85제곱미터 초과 대형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점은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되고 만점은 84점. 다들 기본적인 내용은 아실 거예요. 내용을 따져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요.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기간을 산정해서 1년에 2점씩 더해지는데 만점은 32점이고 어쩌고 저쩌고 떼고 결혼을 일찍 할수록 유리한 구조가 되어 있다. 자, 부양가족수는 35점 만점으로 가장 배점이 큰데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까지만 포함 가능하며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어야 만점이 가능합니다. 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7점이 만점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올해 가입하면 되겠지만 만점이 17점이라서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라는 상황. 따라서 선호도가 높은 200가구 이상 단지 13개 당첨된 30대의 평균 가산점은 가점은 60.6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30대가 당첨권에 들려가려면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조건이고요. 자녀가 1명, 기혼자가 30대의 당첨권에 들려면 청약청장을 늦어도 25세에는 가입하고 결혼도 26세 이전에 했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특별공급 관련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최근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입자,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이런 것들 관심 가지신 분들 많죠. 거기에 따라서 특별공급 물량을 민영주택에다 5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공급은 해당 자격을 갖추고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당첨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된 사람은 932명이고요. 반면에 지난달 6월 한 달 동안에만 서울에서 3,666커플이 결혼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따라서
신혼부부 특공이 혼인신고 7년까지 지원 가능한 점까지 고려해보면 사실상 특공, 특별공급으로 당첨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제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은 이렇게 되면 또 30세 패닉 바잉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었잖아요. 그래서 청약으로 당첨이 안 되니까 뭐 영끌에서 집을 산다 이런 얘기들이 했었는데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조금 되긴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청약으로 30대가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청약 제도는 그런 겁니다. 이게 규제가 심화되면서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가지만 청약 제도는 계속 너무나 많이 바뀌어 왔는데 줏대가 없는 것 같아. 이게 뭐 1년에도 몇 번씩 계속 바뀌고 근데 이게 줏대가 없는 게 아이덴티티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 청약 제도에 아이덴티티야? 이게 아이덴티티인 것 같아요. 1년에 뭐 말 나오면 고치고 말 나오면 고치고 해서 누더기 곧 청약 제도의 아이덴티티인 것 같아요. 그냥 심플하게 그냥 뺑뺑이 돌리지.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그런 거고 결국은 지금 규제가 시작되면 자꾸 배려해줘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30대 때 집을 산 이유도 결국은 청약이 안 돼서 청약으로는 답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일찌감치 안 기다리고 돌렸거든요. 그 당시에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 있는 세대주만 75% 물량을 우선 받아갔어요. 그게 이제 75%가 아니라 퍼센트가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내 입장에서는 계속 문턱이 줄어드는 거야. 분양가가 지금처럼 분양가 규제를 세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분양가 조금 세게 나오면 경쟁률이 확 떨어져. 근데 지금은 분양가 완전 조지잖아. 그래서 지금 뭐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절반밖에 안 하게끔도 하고 하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돼. 지금은 더 말 그대로 바늘구멍이 된 거죠. 물량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더 적은 것 같아. 공급되는 물량, 절대적인 물량 자체도.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말 그대로 무주택으로 오래 있는 사람 배려해주는 식으로 청약제도가 가야 돼. 그게 맞아. 라고 하니까 제도가 됐고 피껴있는 나는 이거에서는 못하겠다. 그냥 분양권 사자. 분양권 못 사? 그럼 그냥 집 아무거나 내 돈에 맞는 거 사자. 이 판단을 전략적으로 해서 그냥 내 인생에 청약 통장은 없어. 그냥 매수로 간다. 이렇게 해서 저는 간 거지만 지금 이제 저도 그때 영끌에서 산 거죠. 영끌에서 다 영끌이지. 집에서 우리 베이비부모 세대들 위에서 돈 받은 거 없으면 다 영끌에서 사는 거지 원래. 엄마가 그렇게 알려줬어요. 원래 돈 벌어서는 집 못 산다. 원래 융자 받아서 사고 융자 갚아 나가고 그렇게 해서 원래 살림을 늘려 나가는 거다. 원래 그렇게 해서 집이 생기는 거지 돈 모아가지고는 그거 모을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일찌감치 해주셔서 쫓아온 거지. 저도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지금 그거를 그 판단은 이번 상승장에서도 좀 일찍 한 사람들은 안심하는 거고 지금 여기까지 올랐는데 못한 사람들은 원망하는 거지. 세상을 원망하든 제도를 원망하든 뭘 하든 깝깝한 거죠. 깝깝한 건데. 자, 그럼 지금 제도는 지금 계속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제도는 무주택 오래 되신 연세 있으신 분들이 먼저 받아야 돼라는 식으로 제도를 바꾸고 그게 이제 가점제. 처음에는 그 무주택만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뭐 부양 가족이 많으면 좀 더 줘야 되고 뭐 이제 이거 점수제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가점제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야 그래? 그러면 신혼부부도 물량은 조금 빼주는 거 있어야겠다. 신혼부부 중에 운 좋은 놈들은 좀 받아가라. 그래서 특별공급 제도 만들고 막 이러면서 그지가 된 거지. 그러니까 제도가 청약제도가 완전 파편화가 된 거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계속 엉터리처럼 계속 청약제도가 복잡해지는 게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갔더니 다시 이제 야 그럼 40대는 받고 30대는 못 받고 30대는 계속 패닉 바잉 하니까 30대 배려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가점제 문제 있어. 다시 원상복구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상복구하면 야 돌아가는 게 어딨어. 이제 그게 반발이 되게 심해질 테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매야 되잖아. 그러면 특별공급을 늘려줄게요.
어차피 바늘구멍 요만한 거 하나인데 칸막이만 이렇게 치는 거야 계속. 그러면서 이번에 그래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늘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늘리고 그래서 이제 이 특별공급 받아가지고 운 좋아서 된 사람들은 30대가 받았으니까 국토부에서 뭔가 보도자료 낼 때 설명자료 보면 30대가 주택을 못 받아서 패닉 바잉했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기사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데 야 그게 말이야 방구야. 당연히 그거는 30대가 야 50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쓰는 사람이 어딨어. 30대가 쓰니까 당연히 30대 물량이 있지. 그걸 물량을 그만큼 특별공급으로 빼놨으니까 무조건 받아가는 게 있는 거지. 그 얘기가 아닌 거잖아. 거기에 배제되는 사람은 애초에 아예 뺑뺑이로 다 돌렸으면 야 100대 1이든 1000대 1이든 나도 로또 한번 맞아볼 기회가 로또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로또 될 거라고 해서 되면 좋겠다고 사는 거지. 청약도 어쨌거나 희망 그게 지금 아예 없잖아. 지금 가점으로 갈 때는. 근데 아무튼 제도 자체가 이 목소리 저 목소리 계속 불합리한 것들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와서 지금까지 왔고 30대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결국 가능성이 있는 예를 들어 신혼부부 7년 이내면 특공 해볼 만하고 생애 최초 나오는 물량 있으면 해볼 만하고 가능성들은 다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뺑뺑이니까 또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또 노력하고 도전해보고 할 문이 있으니까 하면 되긴 하죠. 근데 완전 이 가능성도 없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아까 제가 했던 고민과 같은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했던 고민과 같은 야, 나는 청약으로는 안 되겠다. 그냥 사자. 이제 그 사람들이 사실 청약으로는 안 되겠다 사자가 지금 계속 다니면서 신고가 그래. 갱신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래, 그랬었지. 그래, 그게 계속 문제가 된 거 아니야? 야, 이게 안 끝나.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매기 위해서 나온 게 사전청약 아닙니까? 그렇죠. 8사 대책에서의 사전청약. 야, 내년 내후년까지 몇만 개 일단 사전청약으로 줄게. 그러니까 기다려. 그러니까 이제 사전청약을 해볼까? 이제 사전청약이 그게 이제 10년 뒤에 입주할지, 6년 뒤에 입주할지 가봐야겠지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말 그대로 계속 이제 누구는 뻥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은 그 수요의 마음을 잡으면서 붙드는데 그 요번에도 이제 야, 이거 사전청약도 물량들 어느 정도 끝나고 야 사전청약 나 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3기 다음에 4기야? 그래서 5기 신도시, 6기 신도시 해야지. 이제 그 다음 텀은 사실 그때가 생각해 볼 문제고 또 그때는 또 대통령 선거 다시 할 테니까. 예? 그죠? 아무튼 그런 상황인 거죠. 야, 30대가 다시 주택으로 구입으로 돌아설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지금도 아마 사전청약도 이게 공공분양이고 공공분양 물량들이 많고 민영은 또 민영이랑 똑같이 싸워야 되는 거고 이 안에서도 이게 물량이 엄청 많은 게 아니에요. 뭐 30만? 뭐 3기 신도시 나올 물량들도 이게 3기 신도시라고 다 3기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양주 이런 데 가보세요. 미부장 있을걸? 그러니까 이게 택지지구 물량이 지금 없는 게 아니야.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입지가 좋은 곳에 당첨되면 내가 좀 이제까지 무주택으로 누렸다. 어떤 울분을 좀 쏟아내 줄 만큼 프리미엄도 좀 붙어주고 그리고 내가 서울에 출퇴근한다거나 내가 출퇴근하는 곳에 있을 때 연결될 만한 그런 좋은 입지에 있는 택지 아파트, 새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받고 싶어 하는 거지 무조건 물량만 찾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물량들은 또 사실은 3기 신도시 안에서도 고양, 창릉, 하남, 교산,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숙, 과천, 그 다음에 이제 몇몇 택지들 좋은 것들 있지만 그거 몇 개 빼고는 사실 그냥 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어떡해.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안 돼. 그러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예상이 일부러 말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헷갈리라고. 제가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됩니다. 네. 청약 제도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애초에 인풋이 적은데 먹는 게 많아야 똥도 많이 나오지. 먹는 게 없잖아. 아파트 지으려고 들어가는 게 없는데 나올 물량이 어디 있어. 서울 안에 아파트 지금 뭐 신혼부부가 결혼하는데 신혼부부가 결혼하는 쌍만큼 당연히 새 집을 지을 수가 없지. 그렇지. 그 안에서 돌아가게끔 하고 해야 되는데 시장도 지금 많이 망가져 있고 지금 뭐 취득세 중과 등등해서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도 되게 안 돼 있고 임대주택이 공급되게끔 할 수 있는 물량 다주택자들 죄라고 해서 지금 취득세 중과해버리고 종부세 때리고 하는데 집 더 살려고 하는 사람 없을 거고 다주택 되려는 사람 없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임대 물량들도 줄어드는 거고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정책의 여파로 생각보다 임대시장 이런 것들이 힘들 수밖에 없고 신혼부부들도 집을 받고 싶지만 어차피 짓는 물량도 신혼부부 말고 그냥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새 집 좋은 거 받고 싶죠 못 받는데 그렇지. 야 니들 결혼했다고 왜 특혜야 이씨 사실 특혜지 그렇지. 결혼했다고 왜 새 집을 그렇게 막 줘 그렇지. 힘든 저도 결혼할 때 저 사당동에 진짜 여름이면 야 이 신혼집이 그랬거든요 이 곰팡이 항상 쓸어가지고 이 환기가 잘 안 돼서 그렇게 해서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 게 정상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집 줄여가지고 돈 필요해서 집 줄여가지고 바퀴벌레 이렇게 날라다니고 바퀴벌레 날라다니고 여름에 막 그렇게 살면서 왔지 뭐. 그렇지. 네. 그런 고생을 다시 안 하고 싶은 거지. 경제가 발전을 했으니까 소득 수준과 그렇게 사실한 얘기가 아니라 다 그렇게 거쳐 오는 거고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런 거 제도 활용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 먹는 건데 네. 배제되어 있는 분들도 너무 희망 잃지 마시고. 자,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 자체는 간단하게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현재 상황에서 이 상황이 반전되기에는 뾰족한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요, 뭐, 조금 다른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가가요, 주택 규제에 대한 풍선 효과로 올해 주목을 받았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게 조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8천만원 싸게 내놔도 안 팔리는데, 상가 매매도 꺾였다라는 얘기인데요. 풍선 효과도 옛말이다. 8월 들어 상가 매매가 줄어들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임대 수익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통과에 상가 매매가 더 얼어들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3월 이후에 상가 거래는 꾸준하게 늘어나서 7월 들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3월에 1003건에서 7월에 168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가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제 24일날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 9개월까지 연체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상가 임대 수익률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일단 법 개정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이 되면서 임차인은 상가 주인에게 코로나 등을 이유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증감 청구권에 대한 현행 법률과 시행령 규정상 증액 요구는 5%까지만 가능하지만 감액 청구에 대한 하한은 없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임대인이 감액 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서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깎아주지 않는 건물주에게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세입자가 소송에서 이긴다면 감액 청구를 한 순간부터 법원 판결 때까지 건물주가 할인해주지 않아 더 낸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 요구를 수용하면 향후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상가 주인은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 및 계약 해지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앞으로 6개월간 발생한 연체는 월세 3회 연체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9개월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감염병 때문에 뭐 몇 시에는 문 닫아라 뭐 영업하지 말아라 했으니까 임차인들의 고통이
굉장히 컸을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캠페인을 벌였으나 거기에 따른 큰 실익은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 임대 수익률이 감소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9개월 연체 이렇게 되면 보증금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에 월세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요. 또 임대인들의 고통도 날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공실률이 늘어나서 월세도 잘 안 들어오는 데다가 대출금 내랴, 보유세에 대한 부담하랴, 뭐 거기에 따라서 이중고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자, 이러한 상황 지금 시장에 난리 났어요. 이것 때문에 밖에 나가면 공실 상가들 많잖아요. 공실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니면서 보다가 어제 내 센트라스 갔다 왔는데 한 상가는 그 역조변 상가는 괜찮은데 반대편에 있는 동 상가는 전면이 싹 폈어. 가게들 장난 아니게 폈고, 저희 동네도 많이 폈고, 그러니까 빈 상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심각해. 이 상태로 가면 임차인들이 진짜 버티기가 어려울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임대인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임대인들도 힘들지. 은행도 힘들고. 은행 힘들어요? 이제 임차인이 월세를 못 내. 또는 나가. 임대인이 이자를 못 내. 그러면 임대인도 이자를 못 내는데,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버는 돈에서 벌어가지고 이자 내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붙여서 못 내. 그러면 이제 경매 넘기잖아. 근데 경매를 넘겼는데 경매가 안 받아줘, 시장에서. 그러면 부실이 생겨. 그럼 은행이 떠안아. 그럼 은행이 힘들어. 다 힘든 거죠. 그렇게까지 갈까? 진짜? 모르지. 근데 아무튼 그게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가 투자의 제일 핵심은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얼마나 성실하게, 렌트 페이어블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임대료가 얼마까지 되느냐. 그건 사실 상가에서 나올 수 있는 입지가 가지고 있는 힘, 매출에 따라 달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게 무너지는 거야. 그 제일 말단에 있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니까 지금 막 되게 혼란하고 혼재된 상황인 거죠. 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앞으로 상가는 투자 가치가 없는 거냐.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극단적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봐야겠죠. 앞으로 상가 임대 수익률 목적의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지금 여기 위에 상가들 쭉 있는데 안 들어와. 네. 지금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게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제일 마탱이 간 상권이 뭐냐면 대학가 상권이에요. 대학가 상권 막 갔어. 왜? 학교에 애들이 필요가 없어. 학교 다 온라인 수업인데.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서 밥 먹고 끝나고 뒤풀이하고 술집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몇 달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이 해서 내년도 가겠지. 그러면 학교 대학가 주변에 있는 상권 이런 게 박살나는 거죠. 이게 뭐 몇 달은 어떻게 버틴다 했는데 이제 장사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게 또 하나 지금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저도 지금 대학원 수업을 듣지만 온라인 수업이 괜찮아. 은근 집중해서 듣기에는 나쁘지 않아. 학교 가서 수업 듣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그런 교리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는 학교가 좋은데 그냥 수업 듣는 건 온라인 수업이 나쁘지 않거든요.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그것도 그렇고 이게 수업 들을 때도 보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 있잖아요. 돌려보면 교수님 좀 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할 수가 없지. 그거 들려보고 복습도 되고 청강도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수강 신청 안 한 것도 청강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요번 학기에 5개 수업 듣고 있고 원래 3과목이에요. 욕심 많구나. 아니 그러니까 관심 있는 수업들 욕심. 이제 그러니까 밀도 있게 안 들어 이렇게 들을 수 있거든. 이게 만약에 돼. 그러면 예를 들어 학위라든가 이런 부분만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 앞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할 필요 있나? 그러니까 나뉘겠지. 그러니까 이게 큰 변화들을 많이 가져올 것 같아. 애들도 학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면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 지형들이 많은 부분들에서 바뀔 거거든요. 그렇죠. 가치가 올라가는 게 있고 가치가 떨어지는 게 있고 상가 시장들 같은 경우 이제까지 되게 어떤 입지의 프리미엄을 많이 누렸던 상가가
붕괴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대표적인 게 명동이지. 그렇죠. 명동 지금 뭐 관광객 앞으로 작년 재작년 그 전처럼 들어오는 날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글쎄 없겠지. 지금 힘들지. 태국 여행 우리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지.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뭐 10년 안에 내가 태국 여행 갈 일이 있을까? 이게 완전히 어느 정도 돌아가기 전까지 못 하잖아. 그런 것처럼 상권의 재편이 이제 앞으로는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불안한 사람은 누구야? 물건 들고 있는 사람. 무슨 물건? 상가를 들고 있는 사람. 아, 상가. 돈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 괜찮지. 항상 뭐가 흔들리거나 기존 산업이 붕괴하거나 패러다임이 무너질 때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 기회가 열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IMF 때 다 경험을 해봤잖아. IMF 금융위기 때 이런 거 봤을 때 막 야 저기도 물건이 나오네. 오, 그러니까. 저 좋은 상권도 물건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변화 측면에서 상가가 그렇게 전통적인 입지의 가치가 무너지면 어떤 식으로 떨어진 어느 선까지가 이게 바닥이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판단해서 다시 뭐 저금리 때문에 계속 고평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상가도 돈 갈 데가 없고 근데 이게 전혀 그런 임대 수익 목적에 그걸로 볼 수 없는 그렇지 않죠. 왜? 우리는 간물주를 희망하니까 맞잖아. 우리는 노후에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임대료 받아 먹으며 살고 싶은 삶을 동경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니즈는 꺾일 수가 없어. 주택은 작사를 내놨잖아. 주택으로 임대사업 하지 마. 이미 지금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취득세 12% 더 내고 집 더 사서 임대 수익 뒷골에만 하고 못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남아있는 시장은 금융투자 시장이나 아니면 이런 말 그대로 열려있는 상가 뭐 이런 쪽의 시장 또는 뭐 아니면 이제 비주택, 그치? 뭐 펀드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형태겠지만 니치라든가 이런 쪽으로 간접 투자 상품이 나오면 되겠지만 그러나 뭐 이렇게 변화가 있을수록 공격적으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지금 뭘 해야 된다 이런 답을 지금 내릴 수는 없죠. 그러나 꾸준히 이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어디 있을지는 생각을 해봐야겠다. 빨리 돈 좀 생겨라. 나도 간물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참 그러고 보면 참 여러 가지 얘기 있었어. 뭐 천당 밑에 분당이다, 응? 조물주의 건물주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 옛말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 이게 패러다임이 이렇게 확 바뀌잖아요. 이게 뭐 제가 작년에도 부산 가보면 가게들이 하나같이 다 벼 있어가지고 놀랬다니까. 야 저거 재산세 어떻게 내냐. 상가들이 다 그렇게 벼 있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공실에 관련된 리스크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앞으로 더 커질 거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왜 철거비 지원해 주잖아요. 안 그래도 영업이 어려웠는데 철거비 지원해 줄 때 이때 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임차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도 공실의 어떤 발생될 가능성 리스크를 훨씬 더 크게 만들어주는 여건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한편으로는 안 그래도 월세 못 내서 힘들어 죽겠는데 철거비까지 내가면서 철거하기는 힘들었는데 임차인 입장에선 좋은 생각이고 좋은 방안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뭐 양면성이 항상 공존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당분간 이 사태가 좀 안정이 되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 말씀드리면서 근데 요건 하나 짚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법안 통과됐고 이제 좀 있으면 시행할 것 같은데 내용은 이게 1급 감염병 때문에 이렇게 힘들 때는 6개월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서 까준다. 원래 3기였는데 플러스 6이 붙어서 9개월까지는 월세가 까졌어도 봐주겠다. 이게 추가가 돼서 요번에 그러니까 임대료 못 냈던 분들 중에서 앞으로 조금 6개월 못 내도 이제까지 3개월 이상 밀렸으면 안 돼. 근데 이제 덜 내셨던 분들은 조금 면피할 수 있을 만한 보호 조치가 생겼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생긴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감액 요구권 너무 힘드니까 임대료 좀 까주세요. 근데 나도 이자 내고 해서 안 되는데 좀 부탁해요. 안 되는데 그럼 소송할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유, 이 지금 코로나19를 사유로 해서 임대료를 낮춰달라는 소송을 하고 소송을 해서
제 판사 지금 소송한 판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좀 낮춰주라고 하겠지. 그러면 소송을 진행했던 시점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까서 이만큼은 돌려주세요. 더 받은 임대료니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게끔 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포함이 됐대요. 근데 이거 소송할까 사람들? 이게 뭐? 진짜 망해서 그러니까 임대인이랑 등지고 나는 이번에 계약 끝나면 더 이상 연장 안 하고 너랑은 이제 여기서 장사 안 이런 사람 아니고서는 사실 감액 소송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판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집요하게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해 줄 것이다 라고 벌써 얘기가 돌더라고요. 자, 이제 또 하나 바뀌는 거는 이제 보증금 올려받아야 돼요. 그게 근데 이게 쉽지 않아. 그렇지. 이게 나 사실 이거 관련해서 기사들을 보면서 참 언론들이 갈등을 조장한다 이런 느낌을 했어요. 임대료 야 10억은 못 받냐? 20억 받고 30억 받지. 그 임대료 주고 어떤 임차인이 들어와 장사할 생각이 없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보증금 또 밀리고 6개월치 있으니까 3개월, 6개월 코로나 때문에 9개월 밀릴 수 있으니까 나는 그 보증금 띄면 나갈 때 명도할 때 명도 소송하고 월세 못 받은 거 빼면 나 보증금에서 깔 거 없으니까 계약 못 하겠다. 결론은 네가 미납할지도 모를 보증금 임대료만큼을 보증금에 더 얹어서 난 받겠다. 이 요구를 임대인들이 하는 그런 경향이 심해질 거다 이거잖아요. 물론 그 돈을 내고도 제발 제가 장사를 하게 해주세요라는 임차인이 많으면 될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 상가 임대차 시장도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이죠. 장사할 게 없어. 지금 다 지금 뭐 몇십 년씩 장사하시던 선수들도 다 나 자빠지고 있는 판국인데 안 그래도 투자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 더 얹어가면서 장사하겠다는 세입자가 많이 나오면 받아주지. 월세 깎아야지 대신. 월세. 보증금이 높은 대신에 월세. 근데 월세는 깎아줄 수 있으면 깎아주는데. 우리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뭐 1000에 110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9개월 자 3개월에다가 이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3개월에다가 6개월이니까 9개월에다 명도 기간 3개월 하면 총 합 1년인 거지. 그러니까 월세 1년치 월세 합계액이 보증금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보증금이 늘어났으니까 상대적으로 월세가 더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 임대 수익률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뭐 이제 그러면 보증금이 무거운 그런 식의 그렇죠. 어떤 임대차로 갈 거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세입자들이 보증 그렇게 많이 안 걸려 그래. 그렇지.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재미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맞는데 이제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심각해지거든. 세입자 넣어놨는데 씨 월세 안 내. 그러면 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벌써 시작했대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몇 개 상권에 주요 상권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전화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 교수님 이거 통과된 거 아셨어요? 아 저 강의하느라 몰랐는데 그랬더니 난리 났어요 지금. 전화 난리 났어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 막 하더라고요 지금. 그렇지 이제 월세가 6개월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당혹스러운 상황인 거. 자, 네 번째 이야기 바로 갈까요? 자, 위법 의심이 된다. 등록 임대주택 송파구만 4만 호가 과태료 대란의 대상이 되지 않나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등록 임대주택 의무 위반한 의심 사례 규모 상당이고요. 국토부가 최근 전국 지자체에 조사 대상을 내려보냈다고 하는데요.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과태료는 최대 3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과태료 대란이 내년쯤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최근 5년간 공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록임대주택 리스트를 전국 지방자치대에 내려보냈고요. 주요 의심 사례는요,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료 5% 증액 제한,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등 국토부 관계자가 주로 임대차 신고 의무 위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현대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가 최대 1,000만 원이고요. 임대료 5% 증액 제한과 임대 의무 기간 준수 위반은 최대 3,0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걸 보면은 임대 사업자를 하면서 임대주택 의무 위반이라는 걸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법이 몰라. 이게 잘 내가
1년에 임대 사업자가 되면 뭘 해야 되는지 지켜야 되는지 이것도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지. 몰라 이거. 그렇지. 자, 또 서면 조사를 진행한다는데 그렇다면 이제 서면 조사하고 결과가 나오고 뭐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이라도 내가 혹시 위반한 건 없는지에 대해 확인해보고 과태료 처분을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 없지 않아요? 아니 내가 가서 도둑질을 했어. 야 도둑질 없던 걸로 하자. 나 처벌 좀 안 해주라. 아 자수하면 좀 광명 찾는 게 있어요?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내잖아요. 네. 과태료가 이내. 그래서 아 실수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원복했다. 그러면은 좀 줄여주지 않을까? 그 과태료는 좀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과태료 안 내려고 이런 걸 임대사업자를 내는 게 아니라 조특법이라든가 이거 받아 먹으려고 원래 이제 이 임대사업자 하면 이런 혜택을 줄게라고 하는 나머지 콩고물 때문에 했는데 이거 어기면 콩고물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두들겨 맞고 에이씨 거의 없애? 이거 맞고 하시는 분들은 임사 그냥 다 없애고 그러실 것 같은데. 임사 없애는 건 가능하잖아요. 네, 네. 언제든. 네. 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지금 처음에는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했어요. 이제 갱신을 하면서 증액 위반. 전 이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사실 보고 있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뭐 기준으로 해서 5%인지, 보증금인지, 월세인지, 1년인지, 2년인지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뭐 영장하는 걸로 계약서 쓰는 거예요. 뭐 계약서 종이가 구하는 거에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버렸을 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사전에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중개업소에다가. 그러면 중개업소도 근데 이 대표님은 중개업소가 되게 선이야 항상. 그치? 왜냐면 중개업자를 일정 부분 내변하니까. 근데 아니 모든 사람이 선하진 않아. 아니, 그건 그러니까 인정해. 근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 자꾸 그렇지. 그런 거 안 돼. 그러니까 중개업소에 가서 물어보면 무조건 답이 아니란 얘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모르고 공부 안 하고 관심 없는 사장님들도 많아. 그래서 가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면 왜 니들끼리 가서 했냐. 중개업소에 가서 5% 상한증액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어보고 했으면 그렇지. 이런 실패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제 얘기는 가서 그 사장님도 모르던데요. 그런 사무실은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사무실 판단이 안 돼. 그런 사무실은 가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는 해도 돼요. 스스로 똑똑해져야 되는데. 그럼. 이게 결국 뭐냐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그리고 중개업소 사장님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자는 중개업소 사장님들의 몫이 아니잖아. 이걸 그렇죠. 굳이 그렇게 꼼꼼하게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 이거는 주임사 관련해서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뭐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런 주임사 컨설팅하는 이런 쪽에다가 물어봐서 답을 구해야지.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혜택이 주어진 이게 사실 이 민특법,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준 대신에 페널티도 되게 칼같이 만들어진 거라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되게 냉정하게 스스로가 엄청 엄격하게 이걸 해야 되거든. 맞아. 사실 저도 다 세무사 넘겨. 그러니까 저는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임사를 해놨는데 이제 어머니 연세 있으시니까 대신해서 하는데 세무사 통해서 하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돈으로 해결한다. 아니 돈. 어우 그거 억울하다. 어? 어우 뭘 또 돈으로 해결해. 아니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하고 그 비용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 하냐. 그거는 인정해. 그거는 그 서비스를 받았으면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다. 뭐 중개업소에도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세무사 사무소에도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따가 또 그 얘기 나올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까 소장님 얘기하셨던 대로 임대주택 등록은 혜택을 많이 주는 것만큼 까다롭게 지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위반을 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혹시나 뭐 100% 된다 보장은 없지만 혹시나 내가 이런 위반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임대사업 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똑똑하고 잘한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잘 모르면 안 가면 됩니다. 네, 어차피 부동산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들도 그러면 돼요. 네. 나 몰라. 네. 저기 가서 저 사실 세무상담 이런 것도 네.
모르는 걸 아는 척 상담해줘서 문제가 생기게 하기보다는 세무사를 깔끔하게 연결해주는 게 맞다고. 그렇지. 이게 괜히 잘못 알려줘가지고 당사자들한테 이게 서로 곤란한 상황이 생겨. 그렇지. 그래서 우리 세무사 있잖아, 방송하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통화가 안 돼, 통화가. 전문 딱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브릿지 역할 중개, 세무상담도 중개해주고, 물건도 중개해주고, 임대도 중개해주고, 법무상담도 중개해주고. 중개 아주 에이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요새 진짜 중개하기 너무 어려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5번째 이야기 가볼까요? 7억, 5억 강남 재건축에 부담금 폭탄이 드디어 고지가 됐습니다. 완전 난립니다. 초토화 상황입니다. 자, 초과이익 환수제가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초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거 아파트 조합원에게 초과이익 환수 명목으로 1인당 4억 원 넘는 재건축 부담금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반포주공 3주구는요 1490가구가 2091가구로 탈바꿈하는 대단지인데요. 이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의 대상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토부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5개 단지 평균 5억 2천만 원이다 라는 제초안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초과이익 환수제는요 지난해 말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에 따라 얘기가 많이 나오시는 것 중에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서 거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또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초과이익 환수제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공급 물량은 오히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아파트에 수십 년 산 조합원은 돈을 내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의 50에서 70%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일반 청약자는 시세 차익을 전혀 환수당하지 않는, 이거는 좀 모순이지 않냐라는 새로운 이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면 이거 재건축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거? 이제 그거는 조합원들이 결정하실 몫입니다. 야, 이거 내고 하자. 저 사실 이제 이번에 나왔을 때 여기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4억 200 정도라고 했는데 이게 4억 200이 아니야. 아, 그래요? 일단 지금 추정해 놓은 거고 나중에 사업 종료할 때 가는 거거든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전 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는 더 내야 되는 거지. 이걸 내고 할 거냐 말 거냐. 이건 이제 조합원들이 마음의 준비가 좀 되셨으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요거 보면서 다른 데들도 좀 봐야겠죠. 이거 하겠어요? 소장님 같으면 그걸 조합원들의 생각을 내가 안 할 것 같은데 그랬는데 조합원들이 보고 야 네가 뭔데 씨. 그러니까 왠지 제 생각에 그렇더라고. 만약에 이게 물론 저는 부자가 아니라서 이런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더 쫄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부담금으로 이렇게 내고 재건축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없어지면 저는 이게 제초안이 이제 번복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디자인을 제초안,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에 대한 디자인이 결국 이해관계를 맞물려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발생한 재건축 이 금액을 갖다가 좋은 데 쓰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눠서 국가가 가져가고 일부는 이제 해당 지자체가, 그다음에 요 가져간 거를 또 나눠 가지고 반은 해당 지자체, 일부는 해당 지자체, 일부는 이제 나머지 광역 지자체한테 이렇게 분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의 이 법률적인, 그러니까 어떤 취지? 법률적인이라기보다 취지는 결국 뭐냐면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곳은 어디냐? 잘 사는 동네. 초과이익이 안 발생하는 동네는 어디냐? 못 사는 동네. 무슨 소리냐면 집값이 별로 높지 않으니까 여기는 사업을 죽었다 깨나도 못 하는 거야. 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근데 거기에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도 부담금을 내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유인이 없이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되는 데들은 계속 이익이 늘어나니까 사업을 계속하고,
안 되는 데는 계속 슬럼화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과이익을 걷어다가 사업이 안 되는 데 갖다 쏟아서 얘는 이득을 좀 줄이고 안 되는 데는 되게 해서 균형 발전을 하자. 이제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지난 2017년 말까지 이제 유예해주고 했던 거는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시장이 확 막 맛이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환수를 실제 이제 법률은 살아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유예하던 거를 이제 종료한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거둘 것 같아요. 실제 지금 내고 있고 이게 이렇게 크게 내는 게 아니라 저희 뭐 어디 강북에 있는 조그만 빌라 재건축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조합은 한 명당 1,000만 원, 뭐 500만 원, 300만 원 이러고 지금 초과이익 환수금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익이 얼마 안 크니까 얼마 안 내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 이게 여기 보면 제가 봤을 때 사업 비용이 8,087억이에요. 공사비가. 그러니까 공사비가 8,087억인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이 6,000억이야. 5,965억. 그러니까 엄청 너무 큰 거지. 이제 이건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 자체가 조금 한정하는 기준이 잘못됐다고 봐요. 이게 그래서 좀 충분하게 수기를 거치고 이게 이만큼이 정말 초과 이익이냐라고 하는 것을 1인당 4억씩의 초과 이익을 걷어가는 게 합리적이냐는 거는 조금 다시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연구팀의 이동훈, 장덕길, 김태영 씨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이 재건축 초과이익의 적정성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중에 하나 보면 초과이익 환수 계산할 때 그러니까 이 사업 추진 주체 추진의 승인일부터 종료할 때까지 날짜를 잡아서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합리적으로 잡으려고 하면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그때 이제 추가 조합원의 분담금하고 규모, 시기 등이 결정되는 만큼 초과이익을 계산하는 시점 자체는 관처 기준으로 가야 된다. 관처부터 종료까지 가야 된다. 이게 타당하다. 뭐 이제 이건 일방의 주장이니까 그런 주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30에서 50%까지 환수하는 그 30에서 50 근거도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절반 다른 거 다 내놓으면서 하고 남는 거에 대해서 또 가져가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은 양도소득세하고 중복해서 뭐 가는 그거에 대한 논의도 일부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리고 이 상승분 정상적인 상승분하고 재건축을 통한 상승분 이게 이제 계산하는 방식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뭐였냐면 재건축이 이런 부동산 시장이 막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하면 재건축이 시장을 되게 이상하게 왜곡한다고 하는데 실제 결과적으로 보면 주변의 기존 아파트들 새 아파트들이 더 높고 재건축은 상대적으로 쫓아가는 후행하는 거였으면 더 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건축 가격 움직이는 것을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올라간 것을 빼고 재건축 초과이익으로 산정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 올라가는 거는 주변의 아파트 가격 정상적인 그러니까 어떤 호재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올라간 부분까지도 단순히 이 계산 산식에서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으로 놓고서 과도하게 계산하게끔 룰이 디자인돼 있다. 이것도 손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유 있는 이 제기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인 답을 구해서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을 내게끔 하겠다고 하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내게끔 해서 그러니까 제초안 때문에 앞으로 사업 안 해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내고 하자 하는 게 맞다. 이 정도는 내고 하자라고 조합들이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봐봐 일반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로 작살을 내놨어 조져놨어 그리고 뭐만 하면 다 하고 아파트 설계는 우리 맘대로 좀 하고 싶은데 뭐 건축 혁신 공공성 지랄 하면서 원하는 것도 안 해줘 도시계획 다 잘라내나 교수님들 머릿속에 있는 그 모형 구현 안 해주면 넘어가지도 못해 사업 끝나면 돈도 초과이익이라고 다 빼서 이게 누가 하겠냐고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당근과 이런 게 맞물린 상태에서 해야지 지금 아까 이제 뒷부분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일반 분양 받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로또야. 그 로또 길은 열어놔라. 로또 받는 사람들은 만들어 놓고 조합원들 피눈물 가지고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 손을 봐야 된다. 전체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 생각은 달라요? 관심이 없을 거예요. 자,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기준이 잘못됐다라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 기준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쪽으로 진행하라고 푸시하는 듯한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뭐 시장에 아니야. 있는 분들은 공공 재건축 하라고 푸시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야. 네. 자, 아무튼 시장에 있는 분들은 관심이 없는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불합리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재건축 사업 진행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는 건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반포 1단지 3주구가 조합은 밀어붙이려고 할 수 있는데 조합원들 생각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봐야 합니다. 이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제 우리는 그냥 가겠다. 이제 이제 이게 나오고 가면 이제 다른 데들도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다른데 얘기 나왔던 음마라든지 음마는 조금 이르고 잠실 주고단지 음마 주고 모단지 이런 데는 네. 그 앞 단계에서 문제 있는 거라 이제 가다가 이 제초안 때문에 멈춰선 뭐 쌍용이라든가 대치 쌍용이라든가 이 이슈로 멈춰선 데들이 있거든요. 맞아, 이런 쌍용. 데들 이제 거기 쫓아서 보겠죠. 네, 6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기재부는 왜 11만 공인중개사를 울렸냐라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공인중개사분들이 요새 지금 굉장히 성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2021년도 예산안 홍보자료에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 도입 계획을 포함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이를 위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실증 예산 133억 원도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거슬러 올라 보니까 2018년 국토교통부와 과기부가 부동산 거래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한 바가 있고요. 공문서 작성을 종이 없이 블록체인으로 시스템화하는 것으로, 다만 공인중개사를 낀 매매 거래 이후에 기록 장치만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이후 이를 구체화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받아 2022년도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고, 그것이 이번 예산안 홍보물에 나온 민원 처리 등 공공 서비스 진흥 맞춤형 제공에서 언급이 되었는데요. 자, 거기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들은 생존권을 박탈당한다며 시위를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와 함께 민주당사에서도 지금 9분씩 돌아가면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기재부는 거기에 따라서 해명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실증 과제는 2021년 정부 예산안상 과기정통부 소관 블록체인 시범사업 공모형 과제 예시로 실증 사업 추진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과기부와 국토부는요, 기재부의 문구 작성 실수로 보고 있지만 기재부는 계속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거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세요? 대충요. 네. 난 이거 이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왜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난 이거 이해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블록체인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사실 나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놈들이 중개사를 배제하는 뭔가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일단 안 돼요 이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약간 이거는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는 건 아니고요. 뼈대는 맞지. 사실 뼈대는 맞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다는 게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중개인이 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는 거는 맞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지. 여기 사실 이 기사만 놓고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단편적으로 쌓여있는 몇 가지가 있고 내용들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일단 협회에서 뭔가 하기 전에 이제 일부 회원들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온갖 카톡방에
이거 청원해야 된다고 공인중개사분들이 막 올리시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아 그러면 직방 같은 서비스를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직방이나 이런 서비스를 그러니까 직거래 서비스를 공공주도로 만들려나 보다. 중개업자가 배제하는. 그래서 아 그래?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부서진법이 이런 식으로 가나? 막 이제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거야 보니까. 그런 건 아니지. 그건 아니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뭐 이 시간에 털면 이거 장난이 아닌 얘기들이 나와야 돼서 저도 부담이 많이 스럽고요. 어쨌든 쌓인 것들이 있었어요. 쌓인 것들이 있었고 뭐 일반적으로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요. 기재부에서 어쨌든 발표는 중개사 없는 거래 시스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거래 시스템이 아니라 네. 이게 블록체인이라고 한 부동산 거래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는 게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관점이 달라요. 중개업소는 거래가 중요하지. 거래를 해야 먹고 사니까. 근데 이게 블록체인 개념이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그게 관점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문서를 우리가 만들잖아. 매매 계약서를 써. 그럼 이 계약서를 만들면 이게 진본인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여러 개를 놓고 검증을 하잖아요. 서버에 넣는다거나. 근데 이게 서버에 있는 게 위조가 되거나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블록체인 안에다 걸면 몰라. 아무튼 그게 그런 검증 과정이 스스로 돌아가면서 이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투명해지는? 그러니까 서로가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파일 포맷 형태?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서버 독립적인 서버가 있지 않고 같이 체인 안에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본다. 사실 이제 그런 취지로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문서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제 거래라든가 중개업자라든가 매물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게 다 올라가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 안에서 중개업자의 몫이 없을 수도 있겠지. 말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니까 충분히 이해가 없는 상태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약간 좀 이거는 중개업자랑 척을 지고 싶지 않은 부서 입장에서는 말을 아낄 수밖에 없고 아닌데 이거 그 뜻에서 추진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도 읽을 수가 있겠네라고 하는 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가는 이걸 안 할 거냐 앞으로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중개가 아니라 문서를 그러니까 서버 안에 저장하고 지금도 얼마 전에 그 문제 됐던 거 있잖아요. 뭐. 등기부 등본을 공신력.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 있는 DB를 어떻게 빼는 그 구멍을 알아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몇십억 24억 해먹은 업체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우리 때문에. 그런 것처럼 서버 안에 저장돼 있는 그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앙 집중식의 데이터 정보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 체인 안에다 데이터들을 굴리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는 개념으로서 많은 부분, 그러니까 이런 여기뿐만 아니라 공문서들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고 사문서들 기업들에서도 다 하고 있고 이제 블록체인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냐는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시도해 본 게 아닐까 싶긴 했는데 이제 이게 맞물리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게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서도 지금 무슨 회사들아 뭐 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사실 중개업자가 배제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거래 이런 것들이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직방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매물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자가 뭘 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플랫폼 안에서 개인 내가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 체인 안에다가 내가 매물을 올리고 싶다고 올리고 또는 저 멀리 미국에 있는 사람이 그걸 봐가지고 내용 봐가지고 다시 접촉할 수 있고 거래 정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다 담아가지고 돌리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런 시도를 하려는 거 아니겠느냐 싶었습니다만 근데 그거는 뭐 기술적인 얘기인 거고
일단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공인중개사 사람들 많이 보시니까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거를 뉴스를 보고요 놀래가지고 다 뒤져봤어요. 다 뒤져보고 실제 한국판 뉴딜에서 발표된 내용이 뭔지 사례가 뭔지 다 뒤져보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뭘 만들고 싶은 거냐면 이제 원래 거기서 뉴딜 사업에서 나왔던 거는 VR 뭐 AR 뭐 이런 거 관련된 얘기가 중점 사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가 된 내용이 뭐가 있냐면 공신력에 관련된 얘기,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소유권에 대한 등기에 대한 공신력, 그 다음에 대장에 대한 공신력 뭐 이런 거 부분들을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정확하게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이제 두 개가 같이 맞물려진 거예요.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에스크로우 서비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진화된 형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 집중적 서버에다 저장해 놓는 방식. 왜냐하면 서버에 저장을 해놨는데 그 서버의 데이터를 해킹해서 이게 변조가 되면 내 집이었는데 그래. 국가에 있는 DB에 있는 집 이름이 조영준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나중에 찾아봤는데 난 판 적이 없는데 바뀌어 있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 사실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중앙 집중적 서버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 이제 이런 시도를 데이터들을 바꾸겠다. 그런 쪽으로 사실은 블록체인을 이용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처음에 읽혔는데 막상 반응은 중개업소 입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니까 더 뭔가 큰. 그 왜 그러냐면 설명이 없이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기재부에 있는 모 분께서 네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면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계약 중개업소가 서류만 열람해서 계약서만 체결해 주는 일을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우리에게는 빠질 수 없는 임장 활동이라는 것도 있고 매물에 대한 확인 설명이라는 것도 하죠.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시스템 그리고 그렇죠. 중개업자 없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블록체인 아니라도 지금도 할 수 있죠. 그렇지. 지금도 그 시장이 없는 건 아니잖아. 맞아.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열받는 건 그건 거예요. 우리 알기를 뭘로 알길래 도대체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를 하겠다고 떠드는 새끼냐 이거지. 사전에 한마디. 그 기재부 사람은 내 생각엔 문책 대상이야 이거. 그거는 가서 열심히 그럼 스트라이크를 하셔서. 그래서 저희도 가서 지금 시위하는 거 관련해서 사실 내부적으로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중개사 입장에서도 사실 이거에 관련돼서 뭐 이런 생각들은 있었던 거예요.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중개사의 업무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사실 뭐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중개업을 해보다 보면 생각보다 이게 감정노동이거든요. 네. 이 중개업 네. 해보신 분, 쉬우면 하라니까. 그러니까 감정노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이시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개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중개보수 비싸다, 너무 비싸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마디도 얘기는 안 했거든.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동산 거래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되는 건 뭐냐면요. 요율 이내 협의거든요. 지금 이제 앞으로 그게 또 화두지. 네. 지금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협회 쪽 입장에서도 뭐 공식적인 루트는 아닌데 인터뷰 내용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조율해주고 협의자 떼자. 고정률로 가자. 그거는 맨날 했던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분쟁이 싫고 뭐가 싫고 하시면 서로 타협점을 그렇게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요율 인하하고 고정 비용 하게 되면 동의할 고정률은 것이냐? 있을 수가 없어. 그래 할 것이냐라고 보면 이것도 또 판이 빠르다.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서 어디 이렇게 그 100만 중개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공인중개사 단체한테 사전에 한마디 얘기 없이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만들겠다라고 이게 했으면 책임져라. 그거는 충분히 책임져야 될 얘기다. 구호 한번 외치세요. 없어. 구호 한번 외치세요. 1인 주의에 구호가 있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각성하라 이런 거 안 해? 왜 또 화가 나냐면 그럴 것 같으면 공인중개사 시험 왜 봐?
이번에 36만 명이나 보는데 그들은 어떻게 보상해 줄 거야? 이런 얘기들 하는 거지. 이런 얘기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 물론 뭐 정부의 어떤 정책을 만들고 끌고 가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지만 거기에 손발을 맞추시는 분들도 다 생각 좀 하고 얘기해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더 이상 확대는 안 시키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뭔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밀고 가실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공인중개사분들 계시면 남의 일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미 시작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이 상태에서 그냥 용두삼이 되시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신 분들은 참여도 좀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여의도에서 다 1인 시위밖에 안 돼서 돌아가면서 그 삭발하시고 또 하고 계세요. 보는데 좀 안타깝고 눈시울도 뜨거워지고 전 그렇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침착해야지.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좀 빨리 진행했는데. 아니 제가 한동안 별별 수달 안 했더니 중원부원이 너무 많고 죄송합니다. 이게 재미라도 있어야 되는데 재미도 놓친 것 같고. 유머가 없어. 우리는 유머 코드가. 뭐 나아지겠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안 되겠다. 추석이구나. 추석. 그러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복된 추석 되세요. 네, 다음 주는 불가피하게 한 주 쉬고 그렇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